야,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나는 시골에서 자랐고 집은 산골짜기에 있다. 학교까지는 몇 시간에 한 대밖에 없는 이른 아침 버스를 타고 가고 돌아오는 길도 몇 시간에 한 번씩 동네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돌아온다. 그런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수업이 끝나고 학교가 끝났을 때였다. 난 운 좋게 점심시간에 맞춰 버스를 탔다. 평일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고 더군다나 내 동네로 가는 버스 승객은 나를 포함해 7명 정도였던 것 같다. 항상 아침 일찍 집을 나선 나는 동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45분 정도 낮잠을 자기로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창밖의 고즈넉한 거리를 바라보며 졸다가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에 정차합니다. 안내방송에 잠에서 깨어난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둘러보니 7명이었던 승객은 나를 포함해 3명으로 줄었고 정면에 전광판이라고 할까? 다음 정류장을 표시하는 전광판을 확인하니 처음 보는 정류장 이름을 표시하고 있었다. 여러 버스를 타본 경험은 있지만 표시되는 버스 정류장 이름이 낯설었다. 나는 어딘가 외딴 곳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내려야겠다는 생각에 버저를 눌렀다. 다음 정류장입니다. 라고 운전기사가 안내방송을 하면 나는 창밖으로 익숙한 시설이나 길은 없는지 앞쪽을 바라보며 거리를 관찰한다. 하지만 이 주변은 내 고향 못지않은 시골이라 시골 풍경이라기보다는 산과 숲 등 자연에 둘러싸인 풍경이 전부였고 건물도 오두막집처럼 생긴 건물이 간간히 보이는 정도였다. 아씨, 여기가 어디지? 버스가 정차하고 가방을 들고 일어서자 왜인지 나머지 승객 2명도 나를 따라 일어서서 하차한다. 딱히 의식할 정도는 아니지만 모르는 버스 정류장에 혼자 내리는 것보다는 다소 든든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를 내려준 버스는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산간도로를 조용히 달리다가 어느새 배경에 녹아들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 세워진 시간표를 확인했다. 시간표는 대부분 흰 종이로 채워져 있었고 진행 방향의 다음 버스는 아무리 빨라도 4시간 후였다. 그렇다면 역방향, 즉 시내로 나가는 반대 방향의 버스는 몇 시간 후에 올까 싶어 반대편 도로를 바라보니 어디에도 시간표 안내판이 없었다. 버스 정류장이 어딨지? 고개를 들어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역시나 어디에도 버스 정류장은 없었다. 어떻게 시내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불쑥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깜빡 졸았어요.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허리가 굽은 키 작은 할머니가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나는 순간적으로 나와 같은 처지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 죄송해요. 사실 저도 졸고 있었어요. 급하게 내리니 반대편 버스 정류장이 보이지 않아서 라고 말했다. 반대편 버스 정류장이 없다고 말하자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우리가 내린 버스 정류장 말고는 어디에도 시간표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낙담과 체념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다. 우선 눈앞에 있는 시간표에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제안하자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따라왔다. 낡고 허름한 나무 버스 정류장. 녹이 쓴 시간표를 올려다보니 역시나 편도만 안내되어 있다. 작은 글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검지손가락으로 훑어보았지만 어디에도 반대편 안내가 없어 난감했다. 그런 가운데 이곳에서 하차한 또 한 명의 남성. 정장을 차려입은 회사원 같은 남자가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노트북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작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앉기만 해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벤치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자를 뒤로하고 나는 버스가 오는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대로는 걸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 전에 일단 남자분에게 다가가 죄송합니다. 역시 신호가 안 잡히나요? 라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남자는 그래. 전화도 안 터지고 인터넷도 안 돼요.
위치 검색도 안 돼요. 라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답했다. 혹시 출근 중이었는지 거래처로 가는 중이었는지 어쨌든 사회인은 학생인 나보다 이 상황을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속으로 합장했다. 저는 이제 걸어서 버스 갔던 길을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학생인 나는 그냥 걷기만 하면 반나절 정도는 걸을 수 있는 체력이 있다. 하지만 할머니는 걷는 것만으로도 힘들 것이고 남자도 가죽 구두를 신고 장거리 이동은 피곤할 것이다. 하지만 천천히라도 걸어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이 낯선 땅에서 돌아갈 방법이 없다. 어딘가에 사람이 있으면 전화라도 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쉽게도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다. 나는 걸을 수 없어. 할머니는 자기 무릎을 문지른다. 아마도 무릎이 좋지 않은 모양이다. 이대로 여기 있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할머니 천천히 왔던 길로 돌아가요. 그리고 버스가 다니는 걸 알았으니 길에서 다른 차랑 마주치면 히치하이크처럼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최악의 경우 택시를 불러줄 수 있는지 부탁하면 되고요. 오, 역시 사회인이다. 남자는 할머니를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그저 무턱대고 왔던 길을 계속 걸어가면 어느 쪽으로든 거리로 나갈 거로 생각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간신히 포장된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내 한쪽 팔을 지팡이 삼아, 남자는 휴대전화를 한 손에 들고 우리 짐을 혼자 짊어지고 주변을 살피며 앞장서서 걷고 있었다. 여기까지 약 30분 정도 걸은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사람이 한 적이 없는 무인 마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량 통행은 제로. 도중에 오두막인지 폐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생활감이 느껴지는 집 몇 채를 발견하고는 남성이 앞장서서 문을 두드리며 거주자에게 전화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어느 집도 반응이 없다. 밭에는 이상한 허수아비가 서 있어 섬뜩했고 우리는 점점 비현실적인 느낌에 휩싸여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발걸음을 무겁게 했다. 이상한 허수아비는 보통 허수아비가 십자형 막대기에 삿갓을 쓰고 옷을 입은 허수아비 인형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왠지 이 마을의 허수아비는 밀랍 인형처럼 정교하게 만들어져 멀리서 보면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왜인지 모든 허수아비가 도로 쪽, 즉 도로를 걷는 우리를 감시하듯 안쪽을 향하고 있다. 정말 회촌이야? 역시나 남자도 반나절 이상 걸어서 시내까지 가야 한다는 현실이 눈에 보이자 조바심을 내며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할머니의 체력, 아니 무릎 상태도 걱정되고 나도 막상 걸어보니 반나절 이상 계속 걷는 것은 고문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 때 앞쪽에서 트랙터라고 불리는 빨간 차체에 높은 차고를 가진 농업용 차량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보니 마침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온 지 벌써 1시간 남짓. 드디어 첫 번째 마을 주민을 만난 우리는 진심으로 웃으며 저기요! 하며 손을 흔들며 접촉을 시도했다. 우리 근처에 트랙터가 멈춰서자 안에서 까무잡잡한 아저씨가 내려와 우리를 노려본다. 옷차림은 농사를 짓는 중이라 그런지 간단한 흰색 셔츠를 걷어올리고 겉옷을 벗고 허리춤에 감은 작업복 차림이다. 그리고 얼굴 생김새가 상당히 험상궂어서 순간적으로 야쿠자를 만난 줄 알고 당황했다. 그런 아저씨가 상대인데도 남성은 죄송합니다. 저희는 버스를 타고 와서. 라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유창하게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고 역시 사회인은 믿을만하다는 생각에 감탄하며 맡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런 남자의 협상을 무력화시키기라도 하듯 아저씨는 여기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라며 귀찮아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럼 아저씨는 왜 여기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강압적인 아저씨에게 반론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나는 남자의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럼 외부와 연락하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전화기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최소한 택시라도 불러줄 순 없으신가요? 하고 남자는 물고 늘어졌다. 그런 남자의 기세에 굴복했는지 아저씨는 그럼 내가 차를 가져올 테니 너희들은 이 길로 쭉 가든지 아니면 거기서 기다려 라며
트랙터를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차를 가져온다고 했으니 우리가 모두 탈 수 있는 차로 데려다 준다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남자는 그래, 이제 어떻게든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할머니도 다행이다. 라며 무릎을 꿇고 있어 나는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할머니는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힘내야지. 라고 힘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역시 여기서 기다리는 것도 지루해서 할머니의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길을 가고 있는데 약 30분 정도 지나자 경트럭 한 대가 다가왔다. 우리 바로 옆에 정차하자 운전석에서 야무진 얼굴의 아저씨가 얼굴을 내밀며 짐칸에 타라고 엄지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낸다. 이쯤 되면 사치라고도 할 수도 없고 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게 상책이다. 우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짐칸에 올라탔다. 의외로 짐칸의 승차감은 좋았고 길이 좋지 않아 흔들리긴 했지만 산으로 둘러싸인 신비의 마을을 바라보면 나름대로 그림 같은 곳이라 생각하며 여유롭게 풍경을 즐겼다. 경트럭이 도착한 곳은 지금까지 몇 군데에서 보았던 오두막집과 비슷한 단층집으로 아저씨는 우리를 내려주며 유리창이 박힌 낡은 현관문을 열고 올라가서 적당히 쉬고 있어라. 택시를 불러줄게. 라며 복도에 놓여있는 검은색 전화기의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검은색 전화기에 놀라며 집에 들어가니 현관 쪽 다다미 방문이 열려있어 여기서 쉬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우리는 조심조심 방으로 올라갔다. 별볼일 없는 6평 남짓한 다다미 방, 박스형 텔레비전에 탁상용 탁자, 일본식 서랍장에 사용감이 느껴지는 다다미. 쇼와 시대를 그대로 재현한 듯한 집이었지만 나는 드디어 느긋하게 쉴 수 있다는 기쁨에 크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저씨도 말투와 인상이 무뚝뚝하지만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할머니와 남자도 협조적이어서 정말 혼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택시가 올 때까지 할 일이 없네요. 라고 농담 섞인 말을 건네자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복도에 있는 아저씨를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뭔가 신경 쓰여서. 무엇이 신경 쓰이는지 아저씨를 보니 확실히 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지극히 평범하게 한 손에 수화기를 들고 통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자의 말대로 그 모습은 뭔가 이상하다. 다만 뭔가 이상한지 몰라 남자와 둘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지금은 코드가 없어도 전화가 가능하네요. 라고 중얼거린다. 그래, 코드가 없다. 그 아저씨는 검은색 전화기를 사용할 때 손가락으로 중앙해판을 돌리고 있었는데 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코드가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요즘은 무선 전화기처럼 무선 검은색 전화기가 출시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역시 코드가 없는 검은색 전화기는 처음 보는 것이었고 남자도 저거 연결된 거야? 라며 불안해했다. 잠시 후 아저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우리 곁으로 오더니 20-30분 정도면 온대 라고 전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아저씨의 신고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30분이 지나야 알 수 있었다. 나와 남자는 숨이 막힐 듯이 서로를 바라보며 정말 불렀을까? 그 전화는 정말 연결이 됐을까? 혹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 라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아저씨는 부엌에서 돌아와 차를 내어주며 시간까지 느긋하게 있어라. 나는 바디를 하러 간다. 택시가 오면 그대로 돌아가도 좋다. 라고 쌀쌀맞게 말하고 집을 나왔다. 세 사람은 당황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지만 아저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서며 트랙터를 타고 집을 나섰다. 이게 함정이 아닐까 하고 의심한 마음에 조금은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우리는 아저씨의 호의에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설마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없는 폐촌일 줄은 몰랐기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버스에서 내리지 말고 기사에게 물어볼 걸 그랬다고 후회했지만 의외로 이런 비현실을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난 어느새 잠이 들었고 까마귀 울음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느새 주변은 완전히 해질녘이었다.
다다미 방에는 똑같이 잠든 할머니와 남성이 누워 있었기 때문에 몸을 흔들어 일어나세요 라고 깨웠다. 두 사람은 눈을 비비며 각각 잠에 취한 듯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 내 얼굴을 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떠올렸는지 남자는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벌써 밤인가? 택시는? 남자는 뒤돌아보며 내게 물었지만 나도 두 사람처럼 잠이 들어 지금 일어난 일을 말하자 낙담했다. 하지만 곧 탁자 위에 놓인 차를 보고 이거 마시고 나서 졸음이 쏟아지는 것 같아. 라며 불길한 말을 꺼낸다. 이거 뭔가 들어있었던 거 아니야? 설마. 확인할 방법도 없는 우리는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애초에 택시가 왔던 것일까? 그리고 아저씨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 남자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 차가 세워져 있던 곳을 확인해보니 그곳에는 트랙터는커녕 경트록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와 남자는 아저씨가 사용하던 검은색 전화기를 확인했는데 역시나 코드가 없었다. 게다가 수화기를 들어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화가 연결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콘센트 코드도 없었다. 그 녀석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 아저씨는 분명 우리 앞에 전화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연극이었다. 택시를 불렀다는 것은 거짓말, 차에 수면제를 탔다는 의혹, 차는 모두 숨겨져 있어 바로 탈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아저씨의 목적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도 전기가 안 들어오네. 할머니는 박스형 TV를 조작해보았지만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고 우산이 달린 구식 조명줄을 잡아당겨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부엌의 냉장고를 열어보니 역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내용물도 용기 같은 쓰레기는 있지만 식료품은 텅 비어 있었다. 애초에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불이 켜지지 않은 어두운 다다미 방으로 돌아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다. 이 집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전화는 가망이 없다. 해가 지면 더 이상 걷는 것은 야생동물과 마주칠 수 있어 위험하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문을 잠글 수 있는 단층집에 있다. 이대로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데 나를 포함해 할머니도 남자도 가족이나 회사에 어떻게든 오늘 중으로 연락을 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해가 완전히 질 무렵이었을까? 얼마 남지 않은 남성의 휴대전화 액정원 불빛이 광원이 되는 상황 속에서 어디선가 북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리듬의 반복이었던 것 같다. 축제라도 시작된 줄 알았던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웠다. 소리의 방향은 대로변도로, 우리가 내린 버스 정류장 방향에서. 실제로는 아저씨의 경트럭으로 여기까지 태워다 주셨기 때문에 꽤 먼 거리인데 신기하게도 버스 정류장 방향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있을까? 보지 않고는. 솔직히 세 사람 모두 지금까지의 피로와 불안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아저씨라는 알 수 없는 공포를 경험하느라 그런지 저 북소리 끝에 이상한 무리가 있다면 여기서 가만히 아침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북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거리에 가까워지자 사람들의 목소리도 섞이기 시작했다. 인파의 환호까진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듯한 겹친 목소리 덩어리. 역시 사람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에 대한 걱정뿐이다.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난 이대로 화장실도 목욕탕도 물도 없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안했다. 멀리서 봤을 때 현지인 같으면 도움을 요청한다. 만약 수상한 집단이라면 이 단층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할머니와 남자도 전기와 음식이 없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것이다. 가급적 들키지 않게, 최대한 발견되지 않도록 하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도망치자. 남자는 그렇게 말한 뒤 할머니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여기 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망칠 수 없을 것이고
설령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린 다시 한번 이곳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라고 제안했다. 할머니의 다리를 생각하면 그게 현명하다고 나도 동의하며 할머니 최대한 빨리 돌아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주실래요? 라고 할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조명이 없어 할머니의 표정은 알 수 없지만 알았어요. 부탁드려요. 라는 작은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다. 나와 남자는 단층집을 나와 몸을 굽혀 도로변의 수풀과 나무 등의 실루엣에 동화되어 도로의 모습을 살핀다. 그리고 얼굴을 내밀어 들여다보는 순간 이게 뭐야? 라고 무심코 중얼거렸다. 도로에는 수백 명 규모의 행렬이 이어져 있었다. 등불 같은 제등, 횃불 등을 들고 하얀 옷을 입은 일본 전통 의상 차림의 사람들이 북소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 광경은 마치 다이묘의 행렬 혹은 장례식 행렬과 같은 쓸쓸함을 떠올리게 하는데 우리는 그 중심부에 세워진 물체를 보고 소름이 돋았다. 깃발처럼 세워진 불타는 무언가. 그 불길 속에는 사람의 모습이 간신히 보였고 여러 사람이 만든 바퀴 달린 받침대 같은 것에 어묵처럼 막대기에 꽂힌 채로 세워져 손수레처럼 운반되고 있었다. 저게 인형인지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분명히 위험한 집단이라고 생각한 나는 뒷걸음질 쳤고 남자는 돌아가자. 라며 몸을 숙여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저 무리에 잡히면 무슨 짓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남자를 따라 뒤로 물러나자 남자는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는지 짧은 비명을 지르며 크게 넘어졌다. 나뭇가지나 무언가를 밟는 소리와 남성이 넘어질 때 쿵하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북소리와 그 무리의 말소리에 묻혀서 난 알아채지 못할 거라며 안심했다. 하지만 남성이 있어. 라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과 거의 동시에 도로에서 사람 있다! 라는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알았지? 하고 놀라서 말을 더듬고 있는데 뭔가 바람을 가른 소리가 들렸다. 쿵하고 무언가 착탄한 소리가 들리자 남성은 헐! 하고 흥분한 목소리를 냈다. 말 사람이 아니야! 죽여! 무리에서 그런 야만적인 말들이 오갔던 것 같다. 나는 도로 쪽을 보았는데 그 무리가 비추는 등불 덕분에 무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도깨비랄까? 귀신 같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보였다. 역시나 제대로 된 축제도 아니고 위험한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던 것 같다. 무리 중 수십 명 정도가 맹렬한 돌진으로 어둠 속, 즉 나와 남성이 숨어있는 덤불 속으로 돌진해오고 우리 위치를 알아챘는지 바로 달려들어 몸을 제압해버렸다. 아파요. 이거 나! 나와 남자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십 명에게 붙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큰 도끼비 탈을 쓴 사람이 다가왔는데 그 사람은 도끼를 들고 있었다. 도끼? 나 죽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순식간에 도끼를 휘두르며 남자를 향해 내리쳤다. 짧은 비명과 함께 도끼가 남성의 머리를 깨뜨리는 실루엣이 보였다. 무언가가 튀어오르자 도끼를 다시 치켜들어 한 번 더 콱 하고 남자에게 꽂혔다. 간간히 비추는 불빛이 아지랑이처럼 그 광경을 희미하게 비추자 이번엔 도끼를 든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도끼를 크게 휘두르며 내 어깨에 내리꽂았다.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 밀려왔다. 목이 찢어질 것 같은 비명을 질렀다. 순간적으로 죽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었고 희미하게 눈 떴을 때 다시금 도깨비 탈을 쓴 사람과 눈이 마주쳤고 잠깐의 침묵 끝에 다시 한번 이번엔 내 얼굴을 향해 도끼를 휘둘러 내리쳤다. 죽었다. 아프다. 싫다. 이런 의미 없는 죽음은 싫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치며 갑작스러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다음 고통은 없었다. 오히려 안락한 요람에서 흔들리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며 졸음이 밀려온다. 이게 저승인가? 아니면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난 눈꺼풀이 움직이는 것을 직감하고 이 기분 좋은 부유감에서 깨어나기 위해 눈을 떴다. 다음은 땡땡입니다. 다음 정차합니다. 익숙한 운전기사의 안내방송.
독특한 차 안의 냄새, 안정적인 엔진 소리, 좌석에서 전해지는 기분 좋은 진동. 나는 버스 안에 있었다.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져 당황하며 차 안을 둘러보니 수십 명의 승객이 있었다. 2인용 좌석 창가에 앉은 내 옆에는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졸고 있었고, 창밖을 내다보니 번화한 익숙한 도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낮인가 보다. 나는 차 내 전광판을 보니 다음 정차역은 내가 졸기 전에 보았던 역에서 8개 정도 떨어진 영명이었다. 나 살해당한 거 아니야? 할머니 남자는 어떻게 됐지? 어라? 나는 멍하니 머리를 굴렸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 낯선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모든 일이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꽤 현실감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깨어나자마자 머리가 멍해졌지만 이상한 꿈이었다.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하차할 역까지 계속 가고 있는데 꿈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계셔서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아하는 표정을 지었고, 나도 모르게 말을 걸고 싶은 마음에 아하고 말을 내뱉었지만 서로 다음 말을 주고받지도 않고 할머니는 서둘러 버스에서 내렸다. 다음으로 다른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내리는 모습을 눈으로 따라가다 보니 역시나 꿈에서 만났던 회사원 같은 남성이 그 줄에 있었고, 그 남성은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남자는 불편한 기색으로 하차했지만 나는 그 남자의 태도보다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다. 남자의 얼굴에 희미하지만 머리에서 이마를 지나 코 옆으로 이어지는 살이 갈라진 듯한 흉터 같은 것이 있었다. 참고로 내 꿈속 남자의 얼굴에는 그런 상처가 보이지 않았다. 그게 마음에 걸려서 나는 집에 돌아와서 그 외투를 벗고 어깨를 내밀어 거울을 보았다. 내 어깨에도 남자와 같은 살이 갈라진 듯한 흉터가 있었다. 그 상처가 새겨진 곳은 꿈속에서 귀신 가면을 쓴 놈이 도끼를 휘둘렀던 곳이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그 남자도 꿈속에서 머리를 도끼로 쪼개진 적이 있다. 우리 셋이 같은 꿈을 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우리 세 사람만 현실과 다른 세계로 날아간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깨의 흉터와 할머니의 남성의 그 반응은 우연이 아닌 것 같다.